네, 경제 현안은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주식에 파란불이 좀 많이 떠 있습니다. 지금 3,850선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코스피. 네, 아예 까만불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파란불, 올랐을 때 빨간불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미국은 주가가 올랐을 때 초록색, 또 떨어졌을 때 빨간색.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 지금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라는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AI 거품 이거 말이 과장됐구나. 그래서 무조건 사자 해서 엔비디아도 많이 사고 반도체 관련주도 마구 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세는 불과 12시간도 채 가지 못해서 뉴욕 증시에서 다시 거꾸로 반전해서 엔비디아는 이 실적 발표하기 이전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에서 일부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좋은 것처럼 뻥튀기를 해놓고 그래서 개미들로 하여금 마구 들어놓게 한 다음 그러면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점에서 팔았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개미들이 고수들한테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뭐 판단은 좋다 나쁘다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인데 우선 전년 동기 대비 60% 정도 매출이 늘었습니다. 뭐 60% 매출이면 잘 된 거죠. 그래서 얼핏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출이라는 게 물건을 팔고 돈을 다 받은 것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물건을 파는 계약만 맺으면 회계장부상 매출, 레비뉴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찰이 언제 들어오냐는 별개의 문제고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중에요.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 매출을 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받아야 될 채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GPU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현찰로 가져간 것보다는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이 많고 그 외상도 안 갚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특히 빅쇼트 공매도의 저승사자라는 마이클 벌이라는 이분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숨겨진 비밀이 많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주가가 뒤집어졌습니다. 또 매출이 60% 늘어난 것도 맞고 이것은 시장 예상치 50% 증가보다도 더 높아서 어닝 스프라이즈가 맞긴 한데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이 엔비디아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보통 실적 발표하면 전년 동기 대비 80, 100%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0%에서 증가는 했지만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나쁘다 지금도 엇갈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처음에 좋다라는 세력이 압도할 때는 주가가 오르다가 다시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면서 와르르 떨어졌는데 이 얘기는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을 둘러싸고는 팽팽하게 찬반론이 굉장히 엇갈린다. 그래서 사소한 뉴스 하나 있어도 좋은 뉴스가 있으면 주가가 팍 오를 거고 또 사소하지만 악재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허리띠 단단히 메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AI 거품론이 뭔가 사그라드는 것 같다가도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코스피도 보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거의 뭐 9%가량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항목들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반도체주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AI 거품이 붕괴할 것이 우려된다. 뭐 붕괴는 아니더라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사실 반도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인공지능의 핵심은 엔비디아, AMD, 퀄컴 또는 아마존,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그 한복판에 있는데요. TSMC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관련주 어차피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할 거야. 뭐 실제로 필요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지능 거품 우려가 나올 때는 인공지능 그 핵심 기업보다는 인공지능 때문에 곁가지로 많이 부풀어 오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특히 오늘 아침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 한국 증시에 무한정 애정을 보여왔던 외국인들이 상당히 빠졌다. 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 어떤 변곡점을 코스피, 코스닥이 변곡점을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우려까지도 자아냈는데요. 물론 찬반 양론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다라고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 코스피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 뉴욕 증시일 거고 뉴욕 증시 상황 앞서 엔비디아 등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연준의 리사 쿡 이사는 고평가된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평가되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뭐 반도체와 AI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데가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인데요. 미국의 연준 이사는 법적으로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돼 있고 뭐 탄핵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확고한 신분입니다. 이 연준 이사들은 워낙 권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성을 누가 예측할 수 있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가격이 높다, 낮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기본 에티켓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 125년 역사에도 연준 이사가 나서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지금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고평가가 되었다. 그리고 고평가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전혀 놀랍지 않다. 물론 2007년도 대폭락, 서브프라임 사태만큼의 폭락은 아니다. 근데 그 당시는 한때 8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당시 폭락이 아니라고 해도 증권시장은 놀라죠. 더더군다나 지금 연준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해라 해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데 연준 이사가 고평가됐다는 것은 지금 주가가 높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자, 지금 워낙 버블이 심하니까 금리 더 이상 못 내려. 금리 인하 거부 선언으로도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렇게 연준 리사 쿡의 발언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리사 쿡이라는 연준 이사는요, 스탠포드 대학, 버클리 대학 교수를 역임했던 분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통보했죠. 그런데 해임이 잘못됐다 해서 법원에 해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소송 진행 중인데 뭐 그만큼 작심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리사 쿡의 지금 고평가가 됐다. 그리고 이것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에 시장이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보면 오늘 개장이 1,472.4원에 개장했고 현재 확인해 보면 1,470원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원달러 환율 약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게다가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매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환율 보면 뭐 1,400 후반대, 1,500원 정도는 고착화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네.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은 늘어납니다. 최근 수출 늘어난 게 돈 가치가 떨어진 효과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우리 금융당국이나 외환당국에서 컨트롤 가능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려서 그러니까 우리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늘리는 전략이 먹히고 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과 반대거든요. 환율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환율을 내려야 되겠다. 원화 가치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구두 개입, 환율 이거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불과 5일 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환율은 더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한국은행과 우리 기획재정부의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의지, 구두 개입 능력을 시장이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과연 이 환율 붕괴를 막아낼 수 있을까? 환율이라는 게 한 번 무너진다. 중앙은행이나 외환당국이 관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요, 주가도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있는 외국인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율이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좀 세심한 어떤 환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발표를 했고 0.2% 직전 달보다 올랐습니다. 뭐 디램 같은 반도체적인 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물가는 크게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있고, 우리가 한국은행이 억제 목표로 잡는 것은 CPI라고 그러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우리 맨날 접하는 것은 소비자 물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라는 것은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 원자재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 때 원자재용으로 도입하는 석유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인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가 만들어낸 제품이 몇 달 후에 소비자 가격의 전가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바로메타다,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정도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왜 생산자 물가가 올랐느냐? 가장 큰 요인이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수입할 때 수입하는 물건이 우리 돈으로 표시하면 가격이 껑충 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모든 제품이 다 환율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 석유 같은 것도 국제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많지만 수입하는 반도체도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입용 재료, 이런 것은 지금 반도체 생산이 잘 되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겹쳐서 가격이 뛰고 있다. 물론 지금 뭐 생산자 물가 0.2% 이것을 뭐 연율로 환산하면 2% 조금 넘은 정도인데 경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환율이 계속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과거 통계가 벌써 2.4% 정도 올랐다. 이것은 물가에 조금 부담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수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수출 경쟁력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좀 조심하라라는 선행 지표로 보입니다. 단 시금치, 돼지고기 같은 이런 제품들은 최근에 수급이 많이 개선됐고 또 수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생산하는 게 많으니까 가격이 안정돼서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에 농산물 가격은 많이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앞서서 SKT의 유심 해킹 피해 사고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도록 조정안을 내놨는데 SKT 측에서 이를 거부했어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1인당 30만 원 주기에는 돈이 아깝다. 첫 번째. 둘째,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 세 번째,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 피해 보상 맞이 하지 않았느냐. 유심칩도 바꿔주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무슨 1인당 30만 원씩을 줘야 된단 말이냐. 이게 전체 30만 원씩 다 주면 전체적으로 7조 원까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담이 크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사정도 충분히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요. 그러나 SK가 당시에 이 해킹을 당함으로 해서
그 가입자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불편을 줬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라면 우리 대부분이 집단 손해 배상을 해서 예.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 법정 분쟁이 됐을 텐데요. 사실 정부가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기업 측과 피해자 개인 고객의 양측을 입장해서 중재 조정한 것이 3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SK가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거부한다면 국민들에게 왜 우리는 30만 원을 다 줄 수 없느냐를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고객으로 살아가는 기업의 도리가 아닐까. 근데 이거 거부하면 그냥 거부하면 끝인 거예요? 끝입니다. 끝이면 이제 소송하는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죠. 민사 소송으로 가는 것이죠. 그게 소송을 가지 않도록 중재를 해주는 건데 정부의 조정은 법적 강제력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의 이 텔레콤 회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용을 아주 극한적으로 잃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보상액도 물론 기업에 크지만은 국민들의 아픈 가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어떤 제도 그 장치 이런 것에 대한 국민에게 확신을 주는 조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